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개인의 총기 소유를 법으로 금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총기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고 지금도 민간인의 총기 허용이 허가되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느 젊은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녀의 기사 겸 매니저였던 친오빠는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만한 자신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기 위하여 권력층이 개입된 사건인 건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나라 제3공화국 최고의 섹스 스캔들의 시작을 알리게 될 줄은 역시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권세가들에게 희생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이 사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3월 17일 밤 11시 강변북로를 달리던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가 갑자기 그 속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운데 멈춰진 차 앞자리에선 권총에 허벅지를 관통당해 신음하고 있는 한 사내와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이미 숨져 있는 젊은 여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는 당시 35살이었던 정종욱, 숨진 여인은 당시 26세의 정인숙으로서 두 사람은 남매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70년대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나왔다니, 이 남매는 어떠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었을까요? 사건의 심각성만큼 경찰은 그들에 대해 파헤치고 언론은 낱낱이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살된 젊은 여성 정인숙은 영화 단역과 모델 일을 전전하는 여성이었지만 실제로 이 여성의 진짜 정체는 당시 우리나라 고위급 관료들만 상대하던 고급 요정의 접대부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수사는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유력 용의자로는 난데없이 차에 같이 타고 있었고 총상을 입었던 친오빠 정종욱이 지목되어졌습니다. 평소 남자관계가 난잡한 여동생의 문란한 사생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이나 충고를 하였으나 그녀는 오빠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에 이나도 똑같은 문제로 동생에게 충고를 했으나 정인숙이 오히려 오빠에게 욕을 하며 말을 듣지 않자 그놈의 홧김에 두 발을 발사 숨지게 하고는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 자신의 허벅지에 총을 한 발 쏘아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범행에 쓰였던 권총은 길거리에 버렸다고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일주일 만에 서둘러서 사건을 종결시켰으나 문제는 곧이어서 바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인숙의 집에서 발견된 그녀의 소지품에서 당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정계 인사들이 포함된 연락처와 33장의 명함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명단에는 박정희, 정일건, 이후락, 그리고 김영욱 등 그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다수의 5.16 주체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들도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사건이 터지자마자 몇 시간 만에 사건 현장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어느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치워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사건 현장 주변에 살던 사람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예 몰랐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증거인 범행 도구 그 총기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업도 마땅히 없는 여자가 고급 양옥집에 고급 승용차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1969년엔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해외여행, 일본을 여행하러 갔으며 놀랍게도 야쿠자들이 보디가드를 맡았다고 하니 정말 말 다한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집도 안 간 미혼의 정인숙이 3살짜리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무언가 수상하고도 꺼림직한 온갖 소문과 음모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어느 노래가 술집이나 아이들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훈아 씨의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인데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대목을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개사하며 불러대며 정인숙의 아들의 아버지가 대체 누구냐? 높으신 분의 자식이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국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훈아 씨의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한때 방송 금지곡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사실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는 희한하게도 지지부진해졌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언론 보도사가 대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살해된 여인 정인숙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낱 술집의 잡부로 여기기에는 그녀의 인맥이 너무나도 무게감이 크진 않으십니까? 정인숙이 도대체 누구인가? 당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에 대해 살펴보면 왜 그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정인숙 그녀는 대구 고위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만큼이나 형편은 넉넉했고 딸이 없는 아들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심지어 그의 모친은 어린 정인숙에게 몸종까지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아나무인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치스러움까지 더해졌다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훗날 정인숙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그녀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학교 성적은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영어 과목만큼은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영어 실력이 훗날 그녀를 호스티스, 고급 요정의 접대부로서의 성공을 견인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인숙은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위해 이하여대 영문과에 지원을 하나 낙방하게 되었고 마침 집안의 가세도 기울어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남들보다는 잘 사는 축에 속하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녀와 함께 해온 과시욕,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버릇, 낭비벽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그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인숙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반반한 외모를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 출전과 영화배우로서 데뷔하기를 원했던 거였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시 영화계의 성지인 충무로를 기웃거리던 그녀는 어느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와의 동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소개로 몇 편의 영화에도 단역으로 출연하였으나 야망이 컸던 그녀의 워너비는 이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인숙의 과시욕과 작가의 수입 감소 등이 겹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또다시 막막해진 그녀에게 한 요정의 마담이
알바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드디어 정인숙은 접대부의 세계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뛰어난 영어 실력과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남자를 사로잡을 줄 아는 그 타고난 끼를 마음껏 선보이면서 가게의 에이스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인숙이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능력을 이처럼 발산하자 이 소식은 업계에 순식간에 퍼졌고 당시 요정 중 최고라는 선운가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운각은 한일회담 뒤풀이도 이루어진 당시 명실상부 최고의 요정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정인숙에게 러브콜을 보냈었고 그녀는 흔쾌히 승낙. 그날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요정이었던 선운각에서 정인숙은 그 무대를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화술, 영어 실력, 빠른 눈치 등을 겸비한 그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요정인 선운각에서도 무혈입성, 최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대형 요정들이 즐비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곳에서 대부분의 굵직한 정치 현안이 논의되는 씁쓸한 모습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선운각도 이런 대형 요정 중에 하나였고 당연히 이곳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줄줄이 술을 마시고 기생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끼가 충만했던 정인숙은 세도가들의 혼을 빼앗았고 그랬기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정치가들을 거치면서 정치 전반에 숨겨진 비밀들도 속속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정에서 여흥을 즐기던 자들은요, 자신들의 쾌락만을 쫓았기 때문에 피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정인숙은 임신 중절 수술을 여러 번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시신을 부검할 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렇게 그 세계에서 성공가들을 달리던 그녀였으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녀는 요정에 더 이상 출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인데요. 출산 후에 그녀는 요정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딸린 입이 하나 더 늘었고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요정 출근을 끊었으니 또다시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허나 오히려 정인숙은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외제차 코로나를 사들이는 등 그 반대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짐작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높은 직책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와 아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뒤에서 돈을 몰래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웃긴 점 하나가 정인숙은 오히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이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인들을 만날 때도 언제나 아이를 대동하며 이 아이 아버지는 니네가 상상도 못할 사람이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이렇게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문은 살을 더하고 더해 무성해지고 정인숙과 한 번이라도 잠자리를 가졌던 당시 높으신 분들은 혹시나 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것이 밝혀지면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인숙의 입막음 조건으로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액의 돈은 차곡차곡 통장에 쌓여만 가고 아이는 커가자 정인숙은 남자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정말 소식이 빠르잖아요. 요정에 나가기엔 이미 소문이 일파만파하였기 때문에 출입을 하지 못했고 대신 반도호텔, 타워호텔 등 1급 호텔에 빠로 나가 남자를 유혹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라고 해도 그녀는 20대 중반의 빼어난 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고, 더군다나 능수능란하게 남자를 다루는 그 끼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녀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1급 호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겠죠. 정인숙은 그런 남자들과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계를 가지는 그런 환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짐작만 가는 아기 아빠 용의자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뜯어내고, 만약 안 주면 당신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이 사실을 언론에 보도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승자박, 스스로 적을 엄청나게 만들고 다닌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악행에 걸맞게 정인숙은 자신의 이런 행보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정을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인숙은 호텔의 바나 자신의 차에서 항상 같은 노래를 수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바로 Release Me, 해석하면 날 좀 놓아줘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행동의 도가 지나치게 되자 참고 있던 높으신 분들의 압박이 아마도 시작된 거였겠죠. 그녀 스스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강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에 미국에서 살 거처까지 미리 준비했던 그 알 수 없는 아기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정인숙에게 조용하고도 강력하게 미국행을 요구했습니다. 눈치가 빨랐던 정인숙인데 꼬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직감했겠죠. 그녀는 그 거절할 수 없는 압도적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 정인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행 송별회를 마련했으니 타워 호텔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초대에 거절하였으나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강하게 마지막이니까 오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거절하지 못한 정인숙은 자신의 친오빠가 운전하는 자기 소유의 코로나 승용차에 올라 타워 호텔에 도착을 했고,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낸 후 그 호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정인숙은 별로 내키지 않은 파티에 금세 무례함을 느꼈고, 얼마 안 있어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를 초대한 높으신 분의 비서로 예상되는 남자가 그녀에게 헐레벌떡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약속을 해주셔야지요. 이에 무슨 약속이냐 그녀는 되차 물어보았고, 이에 비서는 이미 어르신과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더 이상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찬 정인숙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한국을 떠나야만 하냐? 사랑한 것도 죄이냐?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윽고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그 길로 집으로 향하던 정인숙은 30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1970년 제3공화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섹스 스캔들 정인숙 피살 사건의 내용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오빠 정종욱이 자신이 여동생을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한 걸로 사건을 급속히 종결시켰으나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자백 말고는요. 정종욱은 총상치료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구속당하여 징역 19년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출소한 정종욱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여동생 정인숙을 죽인 것이 아니다. 실은 고위층의 권력가가 그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출소했을 시기엔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기에 그제서야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2010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방영하였습니다. 사건 검증 결과 직접 차량 안에서 총격을 가하지 않고도 정인숙을 저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건을 재조사한 감식 전문가는 오빠 정종욱의 허벅지에 남은 총상도 타인의 개입으로 생겼을 정황이 충분함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인숙이 낳았던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였을 거라는 그러한 소문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권에게 사생활 관리 좀 똑바로 하라고 호통쳤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정인숙의 아들 정성일의 외모를 보면 정일권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나는 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을 죽이겠냐.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정종욱도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정일권이 맞고 심지어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었다. 그는 동생 정인숙에게 여러 차례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자주 부탁을 했고 출산 후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매번 찾아왔다. 이렇게 그 주장에 뒷받침을 하는 증언을 펼쳤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90년대 초반 아들 정성일이 친자 확인 소송을 스스로 내기도 했고 여러 증언들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1994년에 정일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는 밝혀낼 수 없는 우리나라 의문사 사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인숙의 아들 정성일은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1991년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지만요. 돌연 소송을 취하한 후 또다시 미국으로 떠났기에 이 사건의 마무리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중반에 벌어진 3,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관련된 경기도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에 다시 한번 이름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여러 영화에서도 정인숙의 이야기는 그려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권력층의 그 입막음 때문에 그녀가 살해당했다. 그 반대로 정인숙의 가족들조차 오빠가 확실히 살인범이 맞으며 현재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정일권이 배우인지 넷째 오빠 정성욱이 실제로 그녀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된 정인숙의 몸이 보통 여자와는 달랐기에 부검 후에 국과수에 그녀의 사체 일부를 영구 보존했다는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인숙 그녀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지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러 의혹과 괴담만이 더욱 생성될 뿐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